앞에서 IC 방면 12시 방향 두 번째 출구입니다. 잠시 후 회전 교차로에서 12시 방향 두 번째 출구입니다. 새로운 경로로 안내합니다. 진천, 금암 꽃동네 IC 방면 좌회전입니다. 분홍색 차로로 주행하세요. 약 300m 앞 고속 교차로에서 진천, 금암 꽃동네 IC 방면 좌회전입니다. 분홍색 차로로 주행하세요.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게 봤을까 그 당시 관객들이. 그때 이제 베니스의 상인이 최고로 나왔어요. 그러면서 처음 표제 맹고하면 베니스의 상인 해놓고 이런 것들이 있다. 책이 그때 이제 나오면 그때는 책 광고 독과는 책 표지에 뭐라고 써놓는 게 광고거든. 그러면 이제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인기 있을 만한 걸 써놓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 써놓는 게 뭔고 하면 유대인 자일록이 상인 안토니오에게 저지른 끔찍함. 그러니까 더 머천트가 안토니오 걸 밝히고 그 다음에 재판 그리고 포샤의 신랑을 고르는 배짝 세계 이 세계를 이룬 거예요. 이 세계가 지부터 지금까지 새로운 경로로 항상 안내합니다. 이 연극의 주된 잠시 후 구성 요소가 있었다. 좌회전입니다. 그 배짝 세계를 가지고 할 때 잠시 그 후 당시 사람들이 연속으로 볼 과속 때는 방지턱이 야 있습니다. 마산이고 얄마 하지마 나 배짝이야 나 쏘고 이런 사람이 있고 또 나봐 했을 때 아 저놈이 알아들었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다음 그러니까 안내까지 관객들도 계속 직진입니다. 충분히 사실은 호기심을 가지고 새로운 경로로 몰입하게 안내합니다. 만드는 그런 의미에서 셰익스피어가 영리한 작가는 맞네요. 확실히 저는 베이스 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비로소 셰익스피어가 시대를 뛰어넘은 약 나올 만한 600m 작가가 앞 시속 맞구나. 60km. 그러니까 몇백 년 동안 셰익스피어 하는 거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셰익스피어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뭡니까? 그래서 내 생각에는 셰익스피어를 이제 작품을 세 개 약 했잖아요. 300m 앞 시속 조금 더 하면 60km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요새 하는 단속입니다. 맥베스 맥베스 해야지. 많이 들어봤죠, 다들. 맥베스 미국 아닙니까? 네, 비거 그다음에 뭐 줄리어스 시저 로미오 앤 줄리엣도 해야죠. 로메 줄리엣 조금 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싶으면 하고요. 약 근데 600m 앞에서 교수님한테 듣다 보니까 일산 방면 그동안 오른쪽 알고 있던 게 다 잘못됐기 예. 때문에 잠시 후 이거 재밌을 것 같아요.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전을 읽고 이러는 것이 예전부터 있던 인류의 지혜를 배우고 이런 게 아니고 나의 지혜를 가로막고 있는 선입관을 깨는 겁니다. 사실은 이전에 이래 했다 하는 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세뇌되어 있는데 다시 읽고 다시 해석하면 그것이 아니었구나 하고 새롭게 잠시 후 자기 입장을 오른쪽 정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고전에 대해서는 시대마다 다른 해석들이 있었는데 그럼 지금 나는 묻고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네, 먹고 그런 걸 위해서 다음 안내까지 계속 직진입니다. 보는 것이 아닌가. 진짜 고전을 읽어야 하는 이유 중에 가장 설득력 있는 이야기가 쭉 이어지다가 마지막에 나는 먹고 자 이번 달은 나는 먹고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속 30km로 서행 운전하세요.
잠시 후 사망사고 다발 지역입니다. 약 300m 앞 시속 30km 단속 구간입니다. 월말 김어준의 패션 프리스트 원 오브 카인드 원 앤 온리 김홍계. 네, 안녕하십니까. 김홍기입니다. 자, 우리 목사님께서 생애 최초로 경찰 조사를 받고 네,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긴장 좀 하셨죠? 긴장이 많이 됐습니다. 변호사가 같이 분석은 했고요. 조사를 받는데 그냥 저는 하고 싶은 말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럼 안 됩니다. 아니, 왜 그랬냐면, 제가 정말 죄가 있으면 그냥 받겠다. 근데 고발장 내용에 제가 하지도 않은 말들이 너무 많이 쓰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변증을 하고 왔습니다. 정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얼마나 영부인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난 정말 끝까지 그 사람을 싸고 돌 거라고 내가 이렇게 선포하는 사람을 향해서 말이지. 오해도 풀어주고 그렇죠. 1,000만 원 아니다 1억이다 딱딱 정리해 주시고. 그렇죠. 잠시 후 고발 주체가 과속 말이지 방지턱이 그 당의 그 뭐 법률 자문팀 뭐 알겠는데 오해를 좀 끌자. 나는 항상 명품을 사용하는 것은 약 명품에 600m 가까운 시속 삶을 60km 우리 것으로 만들고 취득하기 위한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이라고 나는 가르쳐온 사람인데, 고발장에 명품을 소비하는 이미지로 비추게 해서 국본인 영부인의 이미지를 해치게. 뭐지 이거? 내는 이런 적이 없어요. 우리 영부인은 훌륭한 분이라고. 나는 명품업계의 엠베서더예요. 명품이 잘 팔려야 되고 그분들이 잘 돼야 내도 강의를 많이 하는데, 명품을 예쁜 여자의 이미지를 강조하려 했다. 고발장에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그런 문장을 쓴 적도 없는데 왜 내가 그걸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내가 받아들일 수 과속 없다. 방지턱 그리고 저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저는 영부인이 제 손을 그때 자꾸 일본 가자고 하셨을 때부터 저는 잠시 후 영부인의 손 잡은 사람이야. 아니 제가 그랬어요. 그냥 그 조사관 형사분한테 제가 보기에는 뭐 사실은 우리 영부인은 워낙 훌륭하게 활동 잘 하고 계시고 은퇴하셔도 다시 예술 기획을 하실 거다. 나랑 직업이 같은 사람이다. 사실 내랑 같은 일을 하고 내한테도 일거리를 주고 나도 볼게 있고 같은 업계에 있는 사람끼리 무슨 비난을 하고 욕을 했다고 자꾸는 얘를 갖다가.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다. 이건 정말 분명히 제가 지금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다. 제가 왜 말 많이 하면 안 된다고 했냐면, 저는 이제 조사를 많이 마쳤으니까 말 들었어요. 변호사 선생님한테 10시간만 받고 간다. 저 조사를 많이 받아봤는데 묵비권 행사 한 번 한 거 빼고는 1년에 몇 번씩 제가 하기 때문에 항상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죠. 예스, 노로만 하라고 하더라고요. 변호사가 항상 그렇게 얘기해 주죠. 예.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자기 입장을 열심히 변호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요거는 이제 피신조서 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경우가 있을 때 베테랑 피의자로서 말씀드리는데, 조서는 그 사람 변명을 들어주려고 작성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더라고요. 네. 이 사람에게 적용할 혐의가 있는지를 가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실관계와 꼭 필요한 주장만 해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자기 심정, 그렇죠. 장황하게 얘기하면 사소연을 들어줄 거라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 빌미가 잡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면은 꼭 필요한 말만 해야 돼요. 그랬어요. 그거보다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변호사님이 옆에 계셨어요. 끝나고 나서 저한테 꽤 잘하신 거예요. 왜냐면 진짜 말을 많이 안 하고,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재산은 얼마입니다. 네, 뭐 이런 거 물어보길래 그러고 물어봐. 회사를 얼마냐고. 딸하고 가족하고 뭐 어디에 살고 있고 뭐 있습니다. 그런 거 물어보면 사람들이 막 자세히 말한다. 그리고 뭐 얼마입니다. 평균 얼마 봅니다. 조금 길게 얘기한 건 고발장에 있는 제가 전혀 하지 않았던 말들
이들에 대해서만 찝자. 이제 이거 자꾸 하시다 보면 이제 뭘또 자꾸 해요. 대산이 얼마냐 자꾸 하다 보면 늘어가지고 살만해요. 아니, 이렇게 됩니까? 저의 혐의점과 연결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은 그것만 소명하고 끝내. 걱정을 했죠. 우리 목사님께서 말하기를 좋아하셔가지고 아닙니다. 변호사가 예. 주의를 주죠. 그 변호사님이 딱 안 그래도 조사 받으러 가기 20분 전에 저 만나서 딱딱 예 아니요 하시고 잠시 정말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하라고 신호 주면 이제 얘기하고 변호사가 대신 말해줄 수는 없거든요. 그거 안 되더라고요. 예, 사람들이 변호사 옆에 앉으면 도와줄 줄 아는데 나는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막 드라마 보면 재벌들은 가만히 있고 여기 태도가 왜 이래요? 저도 변호사예요. 한번 얘기하잖아요. 개구라예요. 그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러더라고요. 저 너무 좋아요 그 변호사님 지금 너무 마음에. 제 이제 사건 많이 하셨던 변호사님 소개해드렸는데 멜리겠다. 자, 묵비권 행사도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 기왕 팁을 말씀드리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네. 언제 쓰냐면은 야 이건 내가 아무리 잘못한 게 없다 하더라도 이 정치적 상황에서 기소될 게 뻔하다. 네. 그러면은 수사하는 쪽에 아무런 단서도 주지 않기 위해서 법정에 가서 말을 하기로 하고 그럴 때 묵비권 행사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제가 하나를 미스를 한 것 같긴 해요. 그 조사자가 치열하게 저한테 캐물은 것 중에 네. 좌파 방송 혹은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커뮤니티에 출연을 나. 그냥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클리앙이라는 곳인데 성수동 쪽에 의류 프로모션하는 사장이 아드당 생산 싸게 해준다고 누가 올려놨길래 그걸 본 거지 난 자주 가거나 이러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변호사는 그 말 잘했다. 잘했어요. 자, 다음에 혹시 묵비권 행사할 생각이 있으시면은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알겠습니다. 네,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어렵다. 왜냐면 말하고 싶은 욕구를 자꾸 느껴요. 내가 억울해. 막 해명하고 싶어. 맞아요. 야, 내 마음을 다 안다. 아, 요거를 이렇게 해명하면 될 것 같은데 변호사가 발짧게 하라고 그랬는데 근데 묵비권을 아예 말 안 하는 거란 말이야. 예전에 낙검수 때 나랑 이제 진우랑 그래가지고 둘이서 묵비권을 행사하자. 어차피 우리 기소된다. 변호인들도 이야기 끊어놓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묵비권을 하자 하고 나는 이제 처음부터까지 묵비권을 행사하고 왔어요. 묵비권을 행사해도 4-5시간 걸려요. 질문이 많으니까. 묵비권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금방 나올 줄 알았는데 질문을 다 해요. 그리고 답을 안 하기 때문에 빈칸으로 다 금방 끝나는 그게 아니고 다 써요. 창밖을 바라보며 묵묵부다. 조서도 저 받았습니다. PDF로. 안 그래도 진짜 자세히 했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걸려. 근데 이제 나는 끝까지 묵비권 행사하고 나왔는데 네. 주진우 내가 걱정했어. 성격이 들었거든. 걔도 처음에는 계속 묵묵부답 했는데 이 질문들이 계속 찌르는 질문이잖아. 뭔가 억울해서 답을 하도록 만드는 질문들이란 말이에요. 갔다가 새끼가 인격 수양이 부족하거든요. 조사 갔다가 얘가 어느 순간 폭발해가지고 검사한테 야 이 개새끼야. 진짜요? 진짜. 검사도 깜짝 놀랬지. 야 이 개새끼야. 그러면서 욕을 하고 나서 박차고 나온 거야. 조사 갔다가 변호사 따라가가지고 지금 이렇게 가면 어떡하냐고 붙잡고 검찰청 복도에서 고래고래 욕을 하고 걸어서 나왔다고 하는 그 세계에서 유명한 색깔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미친놈 아니면은 그냥 네 아니요 짧게 답하고 나오시고 묵비권 같은 거 한번 행사하시면 됩니다. 600건은 아니고. 근데 질문이 진짜 많기는 많고요. 지금 엄청 많아. 왜냐면 그 사람의 해명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맞아요. 터미점이 있는 지점이 있나 하고 온갖 그물을 다 치는 거예요. 뭐 비난과 비판의 기준이 뭡니까? 뭐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시기도 했고 낚시지 낚시. 거기에 대해서 비판
비판과 비난의 기준은 사전에 정확하게 있어요. 저는 비평가로 비판이란 어떤 삶의 방향성을 던질 때 이걸 우리는 비판이라고, 비난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도덕적 상실을 목적으로 한 그릇된 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후자를 하지 않았어요. 저는 전자를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 옆에 변호사 선생님이 막 그분도 노트북에 이렇게 적으면서 만약에 뭔가 답을 잘못하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짝 노트북으로 보여주시고도 뭐 하고 잘하셨다고 좀 써가지고. 네. 근데 뭐 깔끔하게 했어요. 그래도 3시간. 그거 갖다가 3시간 하고 또 쓴 거 다 읽어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또 문장 고치기 그렇지. 하고 내가 한 말하고 뉘앙스 다른데 어. 다 고쳐야지. 다 고치고 지장 찍고 안녕히 계세요 인사하고. 야, 난생처하셨구나. 그건 안 하는 게 좋지만 살다 보면 할 수도 있잖아요. 괜찮아? 그럴 때 저한테 문의하세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걱정하시길래 오리엔테이션 좀 하고 목사 소개해드리고. 근데 변호사 선생님 말로는 깔끔하게 끝내줄 것 같진 않아요. 잠시 후 질문을 보면 알거든요. 예를 들어서 비난과 비판 이런 질문 안 하거든요. 보통 사실관계 가지고 하는데 속도 가속합니다. 목사님은 괴롭힐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근데 이제 한번 해봤으니까. 네, 또 뭐였냐? 아니 뭐 하나님이 저에게 정의로운 길을 가라고 시험을 주신 거다. 아니 나 영등포 경찰서잖아요. 그래서 영화의 한 장면 한번 연기하고 싶더라고. 늙이 쓰자고 임마. 내가 어제도 밥 먹고 아이 이런 거 하면 해보고 싶었는데 이런 거 하면 안 된대요. 자,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묵묵부답 이런 거 써 있어요. 야, 자, 묵비권 행사 묻게 됩니다. 네. 주진우 정도로 미치지 않으면은 묵비권 행사하면 안 돼. 피신 조서 적성할 때 막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하는데 야 이 개새끼야. 저는 좋은 말 많이 했어요. 잠시 후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뭡니까? 자, 오늘 주제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제가 겨울에 조사를 받았다. 그러면 저는 이 옷을 입고 갔을 것 같아요. 그 조사 그래도 한 3시간 30분 정도 받고 저 혼자 이제 변호사님하고 헤어지고 터벅터벅 좀 걸어왔어요. 머리 좀 식히고 싶었죠. 그래서 겨울이었으면 내가 이 옷을 입었을 텐데. 진짜 이 마포대교를 이렇게 탁 거니는데 내가 이런 짓까지 당해야 되나. 또 우리 영부인이 최근에 마포대교 가셔가지고 현장 지도도 하시고 했다는데 참 그분은 언제 봐도 참 내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내가 사랑을 하는 분인데 내를 말이지 공격을 하고. 어쨌든 FW 시즌이 되면 모든 브랜드 디자이너의 패션쇼에 등장하는 고정 품목이 하나 있죠. 남친룩 넘버원, 바로 피코트라고 말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영어로 피코트 그럴 때 스펠링이 그 P가 PEA예요. 그래서 AI로 번역하면 뭐라고 나와주세요? 완두콩 코트라고 나와요. 핏코트하고 그냥 코트하고 어떻게 다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이 그날 겨울이었다면 내가 핏코트를 딱 입고 가가지고 너 서장 어디 있나? 그렇죠. 어이, 어제도 임마 내가 너희 서장 밥 먹고 어이 사우나도 하고 너희 서장 염창동 살 때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자, 피신 조서를 작성한 후 떠올랐던 패션 핏코트. 이것도 자, 저번에 저희가 버버리 코트를 얘기를 했죠. 버버리 코트는 어디에서 태어난 옷입니까? 전쟁에서 그렇지. 태어난 옷입니다. 참호에서 그때는 태어났고. 그렇죠. 근본적인 얘기를 한번 해봐야 돼요. 도대체 이 남자들이 입는 옷 말이에요. 남성복은 어떤 방식으로 태어나고 진화하는가? 이게 딱 줄기가 3가지예요. 첫 번째, 워크웨어입니다. 노동자들의 작업복이 위로 확산되면서 상위 계층으로 확산되면서 입는 거. 네. 자, 2번째, 전쟁터에서 태어납니다. 트렌치코트처럼. 예. 그리고 3번째가 뭐예요? 스포츠 하면 일상으로 흘러 들어오면서 나옵니다. 재밌는 게 우리가 통칭해서 말하는
말하는 코트라는 거 있잖아요. 흔히 외투라고 우리말로 하는 재밌는 게 이 세 가지 방향이 다 겹쳐 있어요. 교차하는 옷이에요. 오케이. 전쟁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면서 승마라고 하는 17세기에 귀족들이 말을 타기 위해서 만든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랍게 그 옷은 그 당시에 노동자들이 농사 일하는 농민들이 입었던 프록이라고 하는 옷을 고쳐서 입은 농민들의 작업복을 소매를 길게 하고 커프스를 달아서 입은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워크웨어이자 스포츠웨어이자 그 옷을 입고 사람들도 전쟁터를 나가버리니 전쟁과 워크웨어와 스포츠라고 하는 세 가지를 다 교차하게 되는 기가 막힌 하이브리드 혼종의 옷이 나오는 교집합에 딱 그렇죠. 교집합. 더 멋있는 표현이다. 네, 그래요. 그럼 언제 탄생한 거예요, 이게? 피코트 얘기를 하면서 트렌치 코트도 함께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번에 버버리를 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전쟁에서 태어났는데 트렌치 코트는 되게 글래머하다고 받아들였잖아요. 사람들이 멋있다고. 장교들이 입고. 그렇죠.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나면 민간에서도 나도 저처럼 입고 싶어. 근데 열받게 피코트도 전쟁에서 입었는데 이거는 1960년대를 넘어서야 민간에 흘러들어오게 하급 장교나 병사들이 입었구나. 그렇죠. 그게 눈에 보였으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복식학자들이 아무래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 왜 똑같은 유행인데 트렌치는 저렇게 잘 받아들였나? 있어 보였어요. 그 당시 아이비리그 좋은 학교 나오고 장교된 애들이 입는 걸 민간에서도 입고 싶어 하지 하급 장교의 옷을 입고 싶지는 않아 했다는 거예요. 그거 이해가지.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리로 흘러들어오는데 오래 걸렸다라는 거죠. 계급의식이 있는 말이잖아요, 사실은. 그랬고 좀 더 큰 이유는 버버리하고 이 피코트하고 원가가 어디 가도 높을까요? 실제로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피코트 더 비싸요? 더 비쌉니다. 피코트는 100% 울이에요. 모직물이에요, 모직물. 근데 모직 중에서도 제일 비싼 멜턴 울이라고 불리는, 멜턴은 지방 이름입니다. 잉글랜드 지역에, 북서부 지역에 영국의 귀족들이 전통적으로 여우 사냥을 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우 사냥을 할 때 헌팅 드레스처럼 입는 옷을 만드는 건데 그 멜턴 울이라는 걸 썼어요. 이게 너무 촘촘해요. 그리고 단단해가지고 만들면 각이 확 살고 그리고 제일 좋은 거 험한 날씨에도 입을 수 있고 색깔이 안 바래고 그리고 울은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울은 불이 안 붙습니다. 난연성이에요? 예, 인간이 가질 수 있었던 근대 이전에 가장 최고의 재료예요. 합성 소재 나오기 전에? 그렇죠. 인조 모직은 불이 바로 붙어요. 근데 천연 모직은요, 그 안에 질소랑 이 수분을 굉장히 많이 함유하고 있는 세포 구조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570도에서 600도가 돼야지 물이 붙어요. 붙어도 잘 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평소의 옷들이 다 모직물로 만들어졌어요. 선상에서, 배 위에서 이제 험한 일을 하고 또 배 불나고 막 하잖아요. 전쟁 났을 때. 이런 사람들이 이게 가장 좋은 소재였어요. 사냥과 선원. 그러면서 나왔던 게 이 피코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낙 비싸가지고 지금 계산을 하면은 한 야드당 850g의 울이니까 트렌치 코트보다 더 비쌌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군대에서 제대할 때 못 가지고 나가게 했어요. 회수했어요. 원가가 비싸가지고. 그래서 더 안 퍼진 것도 네, 있었겠다. 안 빠졌어요. 못 가져가 나가요. 눈의 자산이었구나. 네, 자산이었어. 그래서 늦게 알려진 측면도 있다. 계급적으로는 하급 장교 혹은 병사들이 입는 옷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군대 야상인 거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장교복이 아니니까 네. 덜 멋있다고 생각한 것도 그런 있고, 것도 있고. 근데 소재적으로는 이게 비싼 거였기 때문에 군에서
자산으로 여겨서 반출을 안 했다? 그렇죠. 반출이 불가였습니다. 그렇구나.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좀 짚어봐야죠. 그럼 피코트라고 그랬는데 P가 뭐예요? 저도 이게 되게 신기했어요. 스펠링으로는 PEA 완두콩으로 써가지고 처음에 복식사 공부를 하는데 완두콩 코트가 뭐야? 완두콩 빛깔이라는 건가? 막 이 생각을 했어요. 놀랍게 그 P라는 말은 네덜란드어였습니다. 네덜란드? 원래는 P라고 해서 PIJ였어요. 그게 뭐냐면 오직물의 종류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아주 짙은 청색, 거의 검정에 가까운 황색으로 염색을 한 아주 촘촘한 물, 오직물을 뜻하는 진청색 우리다. 그렇죠. 그런 뜻이구나. 예. 약 300m 왜 근데 네덜란드 말이 코트 제목이에요? 와, 외계에서 피코트의 시작이 네덜란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해상 무역구역 해상 때문에 17세기 정도가 되면 포르투갈을 제치고 그치. 유럽의 중심 해운 국가가 됐잖아요. 16세기 말부터 네덜란드는 해군이 함께 성장합니다. 여러분, 해군이라는 게 적국을 향해서 바다에서 싸우기 위해서만 있는 게 아니고 홍선보호로 있었죠. 거의 그렇죠. 역시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그 당시 네덜란드가 얼마나 아시아나 인도 지역으로 뻗어나갔습니까? 교역을 했으니까 해적들한테 안 당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선들도 어마어마하게 만들고 해군도 함께 발전을 했던 겁니다. 이 부분하고 관련돼서 조선업에 대해서 좀 봤어요. 네덜란드 조선업에 17세기 초 상선이 무려 1750척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상단이죠. 지금의 톤수로 치면 62만 톤입니다. 네덜란드를 우리가 영어로 홀랜드라고도 쓰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들은 네덜란드를 할 때 화란이라고 썼어요. 한자 음가 딴 거예요. 예, 그러니까 딴 거거든요. 왜 이렇게 했나 봤더니 원래 네덜란드가 스페인하고 싸워가지고 독립국가지 않습니까? 7개 독립주 중에 하나인데 홀랜드는 가장 상업적으로 발전한 나라다 보니까 폴란드가 이제 대표하는 것처럼 돼가지고 폴란드가 됐던 겁니다. 여기서도 배를 만들고요. 1년에 300척씩 만들었어요. 대단한 거죠. 하루에 한 척씩 만들어요. 거의 조선업을 암스테르담 가서도 그런 조선업을 당시에 하던 옛날 전통 공장을 막 가보기도 했습니다. 배 위에서 일을 하는 선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옛날 배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정박이란 걸 하기 위해서 닻이라는 걸 내리게 되잖아요. 그 닻에 연결된 게 뭐예요? 밧줄이에요. 끈. 또 배를 갖다가 이렇게 항구에 가까이 되는 두꺼운 줄을 이렇게 건져가지고 묶어가지고 하잖아요. 시병들이라는 게 그 줄들 잡아 당기고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과정 속에서 옷이 이렇게 쉽게 헤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몸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밭도 그렇지만은 돛도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그래요. 약 600m 앞 이런 용도에서 가장 최고의 옷을 디자인을 해봤는데 이게 피코트였던 거예요. 약 300m 깃이 이렇게 넓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목이랑 얼굴도 보호하지. 바람으로부터 보호하고 거친 밧줄에서 쓸리지 않도록 몸도 보호하고 몸도 보호하고 꽃감이 상하지 않고 그러면 그렇죠. 되고 싱글, 더블 슛할 때 기본적으로 더블이라는 건 좌우에서 맞는 좌우로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더블이 나온 게 뭐냐면 추운 계절에 북부 배를 좀 더 따뜻하게 이중으로 보호하고 보호하고. 그러기 위한 용도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더블 브레스트로 나왔는데 지금 제가 총수님한테 이 사진을 좀 살짝 제가 아이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피코트의 원형을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 오리지널이에요? 요게 지금 한 300불 정도 해요. 캠플린이라는 브랜드인데 이게 지금 아직도 있습니다. 보시면 끈이 달려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목 부분에 끈이 있네? 그 끈들이에요. 배 정박하고 이렇게 덧을 한 다음에 이 줄을 목 부분에 여기 단추 하나 더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연결할 수 있게. 그러니까 뱃사람들 밧줄로 닷을 항구에 걸듯이 그렇죠. 거기서 따와가지고 목에 여미는 것을 여밀 수 밧줄 있게. 형식으로 했다? 그렇죠. 이게 진짜 원형이에요. 얘네는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포켓입니다. 포켓. 오케이? 여러분 포켓하면 코트에
호주머니 형태로 포켓을 자꾸 생각하시잖아요. 선원들이 이렇게 장갑 낀 채로 언제 이걸 열어서 뭘 넣고 이래요. 포켓에 뚜껑이 있는데 네, 이거 없죠. 뚜껑이 없이. 세로로만 줄이 딱 돼 있고 아. 가장 깔끔하게 장식 없이 되어 아, 있죠. 그 옆으로 그냥 찌르듯이. 안주머니처럼 안에 그게 여기서 나온 거구나. 일반적인 포켓은 네. 손을 수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얘네는 사선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선으로 이렇게 넣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런 형태가 그냥 아무렇게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씨페어링, 굉장히 차가운 바닷바람 맞으면서 생활을 하는 그 선상에서의 삶에서 가장 최적화된 디자인들인 거거든요, 사실은. 여기 이렇게 보시면 느끼는 게 뭐예요? 어쩜 저렇게 장식이 하나도 없나? 장식이 없고 단추가 커요. 그쵸. 단추가 왜 크겠어요? 이게 장갑 끼고도 편하게 입고 벗으니 이거 다 장갑을 끼고 네. 뭉툭해지지 않습니까? ES 스튜디오. 나는 그냥 모양이다. 이 코트들이 단추가 큰 것은 네. 모양이라고 생각했는데 유난히 단추가 크잖아요. 이 그쵸. 코트가. 이게 장갑을 끼고 선원들이 입던 옷에서 위했기 때문에 장갑을 낀 상태로 모든 걸 할 수 있게 만들었구나. 그래서 원래 그 단추도 네덜란드에서 만들어졌지만 이제 19세기 중반에 영국으로 가게 되면서 피코트의 단추. 이 피코트의 단추에는 뭐가 걸려 있습니까? 이 닻이 그려져 있어요. 단추 그려져 있네. 예, 밧줄 내리고 올리고 하는 사람들, 그런 친구들을 위한 옷, 이걸 아주 상징적으로 담은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귀족 출신의 고급 장교의 옷은 애시당초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직접 땡기지 않으니까 땡기지 밧줄을. 않지요. 네. 그러니까 얘들 옷은 그레이트 코트라고 그래서 색깔도 파란색이고 막 장식도 있고 자수도 있고 막 이런 코트. 장교들은 그렇죠. 이런 옷을 입고. 그렇게 장식으로 폼을 냈는데 이 피코트는 노동자의 복장하고 비슷한 거예요 지금 보니까. 맞습니다. 단추 크고 주머니 장갑 끼고 푹 넣을 수 있도록 각도 조절하고. 네. 오케이. 이게 왜 그 옛날 옷들은, 남자 옷들은 싹 없어진 반면 이 코트는 이렇게까지 오래 살아남아서 살아남았지. 남친룩 넘버원이 됐을까? 코트라고 하는 옷은요, 이게 복식사가로서 이제 그런 걸 물어봐야 될 때가 있어요. 왜 이 옷은 패션의 클래식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인간이 재단이라는 걸 처음으로 만든 건 12세기 중반이에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재단 서적도 나오고 막 이랬는데, 그때부터 인간의 몸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인간의 몸에 딱 맞게 직물을 몸에 조율을 하고 조립을 해서 어떤 집처럼 단단하게 인간의 몸을 안아줄 수 있을까, 이걸 연구한 게 테일러링 재단의 역사거든요. 근데 사실은 코트는 장식이 철저하게 배제된, 그래서 표면에 막 자수를 하고 빛깔을 넣고 염색을 하고, 이건 표면 장식이 아닌 몸에 딱 맞는, 흔히 핏이 잘 맞다 그러잖아요. 이 맞음새가 좋은 게 진짜 사람의 우아함을 나타낸다라는 거를 17세기 돼서야 인간은 깨달은 거예요. 이걸 정교하게 보여준 옷이 바로 코트라고 하는 옷입니다. 위대한 옷이에요, 어찌 보면. 코트가 만약에 그게 안 되면 가만히 있을 것 같죠. 그렇죠. 물론 이제 어떤 분처럼 어깨 뽕도 많이 넣으셔가지고 가슴은 안 젖고 손만 막 젖고 그러시는 분도 있지만, 그거 사진 보셨구나. 그 진짜 희한한 사진인데. 하여튼 뭐 어깨 뽕을 넣지 않고도 남자의 아름다운 몸을 쫙 감싸주는 이 코트의 매력. 한동훈 대표. 저는 그걸 얘기했던 게 아닙니다. 한동훈 대표 이제 키에 대해서 컴플렉스 가지고 난 그거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럼요. 키 높이 구두 신고 이럴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할 수 있는데. 저도 키 높이 구두 신고 싶어요. 7cm짜리 살까 말까 이런 것도 보면은 키가 제가 뭐 175밖에 안 되니까 워커를 좀 신을까 9cm짜리거든요. 펑크한 거. 그리고 헤어.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어깨다 왜 그 짓을 해?
왜 가슴이 땀에 젖지 않지? 신기하더라고요. 푸샷만 그막 40개도 뭐땀 뱉고 막 우리 오빠 뭐 그렇게 운동 안 하면 우리 와이프가 그냥 그러는데 사람이 어떻게 여기만 땀에 젖지 않고 신기하더라고요. 딴 데는 땀에 젖는데. 그래서 참 이 핏의 미덕을 아는 사람이 되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피코트의 이제 개괄적인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만은, 그 외모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외모를 가지고 뭐라고 한다고 하는데 외모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죠. 거기에 대한 그 태도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태도. 오늘 총수님 뭐 저기 작두 타는 날이. 왜 자신의 컴플렉스를 그런 식으로 돼야지? 그러니까 그 태도를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오늘 피코트를 하고 싶었던 것은 피코트는 왜 전후에 미국 사회의 사람들을 울리는 옷이 됐어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비트 세대라고 흔히 말하잖아요. 이거 혹시 피신 조사 여기서 연결되는 겁니까? 네, 진짜 이 마음이 듭니다. 왜 그러면 전후에 미국은 전승 국가로서 약 승승장구를 하는 나라였는데 왜 그런 젊은 세대들은 방향입니다. 전승국가로 잘 나가는 그 미국을 보면서 오히려 어떤 암울함, 그렇지. 더 이상 치고 나갈 수 없는 어떤 답답함, 베트남 전쟁. 뭐 이런 반전운동, 네. 평화운동, 뭐 이런 거가 막 쏟아져서 왔을 때 오른쪽 방향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힙스터라고 하는 운동의 원조가 사실은 비트 세대거든요. 다음 안내 이 사람들의 교복이 바로 피코트였어요. 당시에. 여러분 디올 얘기하면서 제가 아마 사르트르 얘기 많이 했을 겁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프랑스를 살린 건 디올과 사르트르를 미시로 한 프랑스의 실존주의라는 하나의 철학이었습니다. 그 실존주의 철학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뭐가 됐냐? 미국판 버전이 바로 비트라는 그 비트 세대들이 사르트르 못지않게 유명세를 끌고 있었던 알베르 까미. 아, 까미가 에세이를 이 코트. 그렇죠. 맞아. 이 까미가 아, 또 코트. 피코트 입고 어마어마하게 사진 많이 찍었다 하죠. 그거를 제임스 딘이 따라한 거거든요. 그게 눈에 보였으면 된 거죠. 그렇죠. 제임스 딘은 사실은 미소년이에요. 미소년이지만 쿨한 태도. 쿨하고 반항적인. 그렇죠. 쿨이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요즘 많이 쓰고 있어요. 하나의 언어가 원래 아이고 에어컨 틀어도 온도 시원하네 쿨하네 원래 물리적 온도를 뜻하던 말이 어떤 태도, 라이프 스타일, 옷차림, 헤어스타일, 내가 듣는 음악의 방식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그 안에 담겨있는 미감을 설명하는 서술어가 되어야 바로 이걸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바로 피코트거든요. 고가도로로 진입하세요. 그러니까 참 우리 그 갑바에 땀이 안 묻으시는 분은 내가 보니까 쿨하지 못한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러면서 프랑스의 실존주의가 미국으로 이제 수입이 되면서 탄생의 쿨이에요? 그때 쿨에 가까 그 쿨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은 아프로 아메리카예요. 계속 직진. 1950년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짐 크로우법이라고 흑인들은 노예에서 해방이 됐다고는 하지만 분리정책이라는 걸 했잖아요. 화장실도 따로 써야 되고 이 모든 게 분리가 돼서 있으면 그 사람들은 알았던 겁니다. 차별받는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부조리 앞에서 거리감을 두고 나 자신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 정서 여기에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미적 서술어인 쿨의 어떤 의미가 나온 거다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굉장히 깊이 있는 척을 그러네. 그 대학생들이 그 실존주의를 받아들이면서 당대 기성세대들을 향해 알베르 까미가 했던 말을 쓰잖아. 실존주의. 실존주의란 뭐냐? 정말 우리가 그려갈 수 있는 세계의 땅이 있는 지도에 없는 정신의 땅을 그리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에게 실존주의는 저항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다. 알베르 까미가 피코트 입고 그 얘기 한마디 딱 하는 순간 와우! 한다. 그래서 피코트가 미국에서 저항의 상징, 쿨의 상징하고 결합하게 되는 거구나.
다 연결이 돼요. 1975년도 우리 세대에서 잘 아시는 미남 배우 있잖아요. 로버트 레드포드. 이분 나온 영화를 내가 이걸 방송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또 봤어요. 콘돌의 3일이라는. 그 아시죠? 알죠. 정치 스릴러. 영작인데 실내에 근무하는 CIA 요원들이 동료들이 다 죽는 거야 어느 날 갑자기. 혼자 살아남았어. 그래서 그 음모를 파헤친다. 3일 동안. 그렇죠. 국가한테 충성했는데 국가로부터 배신당하고 쫓기는 주인공. 지금 봐도 재밌어 이거. 로버트 레드포드를 보는 순간 정말 나는 저를 이입할 수밖에 없었어요. 연예인을 내가 그렇게 감상하고 왜 내려가지고 말이지. 그러면은 스토리 좀 자세히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로버트 레드포드가 CIA이긴 한데 이 로버트 레드포드가 그러면서 하는 일은 책을 읽는 거야. 그렇지, 책을 뭘 알고 있네. 그 실내에서 근무하는 사람이야. 필드에서 청소하는 사람이 아니야. 네. 근데 점심사로 나갔다가 들어왔더니 실내 동료들이 다 죽어버린 거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막 도망 다니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권력으로부터 도망가고 막 살아남는 이야기인데 로버트 레드포드가 됐구나. 우리 심정이 어머 내 오피스에 쳐들어왔다. 그러죠. 내가 정말 참 마포 대교를 거니면서 진짜 여러분 진짜 넋이 다 나가가지고요. 질이 빠지긴 해요. 우리 영부인께서 그 마포대교를 그래도 참 현장 지도를 하시러 나갔단 말이죠. 그분하고 내는 참 뭔가 영혼의 소통이 있는 것 같아. 이게 통하잖아. 내가 며칠 전 지나갔는데 또 거기로 오셨구나. 비트 세대에 이어진 게 또 히피고 뭐 이러잖아요. 이 영화가 무슨 영화예요? 아, 영화 봤다면서요. 로버트 봤는데? 레드포드가 3일 내내 입었던 게 피코트예요. 맞아. 코트 이거잖아요. 피코트입니다. 로버트 레드포드가 그때 최초로 스타가 됐을 시절이에요. 이때가. 그렇죠. 70년대. 영화가 탄탄해요. 스토리가. 지금 봐도 재밌어. 진짜 잘 만들었어요. 300m 앞 시속 50km 자, 이거 그렇게 연결되고 이게 다 저항하고 연결되고 이게 막 연결되죠. 그래서 실존주의하고 연결돼. 실존주의 그리고 어떤 한 사회의 부조리, 기성세대들이 입을 막는 거잖아요. 젊은 세대들이. 일부러 피코트를 그때 입혔구나. 일부러 입은 거죠. 그 로버트 레드포드의 피코트가 그냥 피코트가 아니라 브랜드를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스털링 웨어 오브 보스턴이라고 1960년대 본격화되기 시작해요. 스트리트로 흘러내려올 때. 왜냐하면 피코트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워낙 단가가 세가지고요. 1940년이 되면 미국에서도 원래는 수병들한테 그냥 주는 옷이었다가 네 돈 주고 사 입는 옷이 돼버립니다. 다음 안내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근데 유행이 되진 않다가 이런 사람들이 입은 거죠. 막 스티브 맥퀸 막 이런 사람들이 영화에서 입고 롤링스톤스라고 해요. 걔들이 맨날 미친 듯이 입고 나왔어요. 그러다가 노벨 평화상을 거부하셨던 밥 딜런. 밥 딜런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히피 세대의 영웅이자 정신적 사부죠. 이 사람이 50년 내내 활동하는 동안 시그너처로 입었던 게 피코트였습니다. 그 옷에 담긴 시대적 함의가 저항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옷을 입은 거구나. 기득권의 억압을 압제하는 것. 이것이 실존이 말하는 저항. 단순히 코트로 멋있어서가 아니라 그 뜻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 세대의 아이콘들이 입었다. 밥 딜런의 피코트는 따뜻한 면이 있어요. 사회 저항해라. 쿨한 태도로 저항하되 화해를 찾아가고 그 지향점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나의 음악의 본향이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목소리가 아니겠네. 나 사실 피코트 안 좋아했는데 그래요? 피코트가 내 몸과 잘 안 맞아. 내가 또 이 얘기 할 거는 사람이 유선형일 때 더블이 잘 안 맞아요. 피코트는 이게 원래가 몸이 또 이뻐야 이게 또 더블이 잘 안 잠긴단 말이야. 핏의 힘으로 입어야 되거든. 이 핏이 안 잡힌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 핏대를 올리게 돼 있어. 그래서 이게 또 맞아요. 이게 이해해. 걸려있을 땐 예쁜데 입으면은 잠기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열고 입어도 되죠. 아까 그거 콘도르의 3일, 네. 콘도르의 6일이라는 소설이 원래 있어요. 맞아요. 3일을 줄였어. 재밌습니다. 이거 진짜 찾아볼 수 있으려나 이거? 이거 있습니다. 지금도 제공할 겁니다. 왓챠에서 아마 왓챠. 거기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자, 이게 미국에서만 1등 게 아니죠.
피코트 하면 또 한 디자이너를 얘기해야 됩니다. 이 옷이 없었다면 60년대 프랑스 패션의 혁명가라고 불리는 한 사람은 아예 존재하지를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또 김총수가 몸에 안 맞다고 싫어하는 바로 이 생로랑이. 생로랑! 그래서 큰 것 좀 만들어! 형수님 요즘 내 얼굴 사람 빠진 것 같아요. 내 8kg 뺐어요. 또 뺄락하는데 내 생로랑 입으려고요. 생로랑이 확 다시 떴을 때 있잖아요. 네네네. 입생로랑이라고 불리던 시절에 쭉 가라앉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어느 순간 생로랑이 하면서 다시 떴잖아. 떴죠. 그래가지고 파리에 갔을 때 생로랑 가볼까? 생로랑 왜 천정에서 내려오는 그 디스플레이 있잖아요. 재즈 같은 거 쭉 매달아 옷이 그렇죠. 공중에 막 떠 있잖아. 아, 알아요. 어떤 매장인지. 디자인 괜찮아. 응? 디자인 괜찮아. 하고 남자 옷이 분명히 맞는데 네. 입으려고 하면 팔이 안 들어가는 안 거야. 맞죠. 이게 제일 큰 거라는 거야. 아예 큰 걸 안 만들어 이 새끼들이. 프랑스 라틴 남자애들이 생각보다 몸이 크지 않아요. 아니 큰 놈들이 있을 거 아니야. 큰 사람 입지 말라는 거야 옷을.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잠시 후 저도 팁을 하나 드릴게요. 아까 묵비권 팁을 줬으니까 나도 패션계 팁을 줘야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이즈 체계라는 거는 정말 지멋대로예요. 1900년대 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이즈 체계라는 게 처음으로 만들어졌거든요. 이때 모집단으로 2,400명을 뽑아서 통계를 내기는 합니다. 근데 신체 기본적인 평균의 어떤 골격의 구조는 많이 달라 있기도 하겠지만은 이 사이즈라는 게 결국은 몸에 핏이 됐을 때 어떤 아름다움이라는 거를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장치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브랜드마다 자기가 꿈꾸는 이상형에 맞춰서 사이즈를 내는 거예요. 생로랑인데 그러니까 바짝 마른 남자들. 그러니까 좋아한 나체로 향수 광고한 사진 보세요. 빼싹 날랐잖아요. 생로랑 저 감정 많습니다. 좀 마음을 풀었으면 좋겠고. 근데 이제 생로랑 얘기를 왜 해야 되냐면 생로랑이 디올 밑에서 디올 옷 하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영부인이 사랑하시고 얼마나 아름답고 우아해요. 저 경찰 조서에도 그렇더라고요. 국가의 근본이신 영부인의 근본이요? 그렇게 써 있어요? 분이 왜 근본인지. 그래서 변호사가 의견장을 썼는데 영부인은 국가의 근본이 아닌 잠시 후 왼쪽으로 준국가기관으로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주권자인 시민이 언제든 비판을 할 수 있는 대상이다. 이렇게 그냥 뭐 의견서를 쓴 걸 제가 보면서 그분이 존엄이세요? 도발장에 국가의 근본이라고 써 있어? 내 상식하고 많이 틀린 게 좀 많긴 한데 하여튼 뭐 그런 분들이 좋아하는 디올 옷에서 얌전하게 디올이 추구하는 우아한 라인을 만들던 생로랑은 세느강을 중심으로 한 저 좌안의 대학생들을 보면서 목폴라에 그냥 피코도 있고 저기 정서가 더 나하고 맞는 것 같은데요 하면서 이 딱선을 타기 시작했던 겁니다. 디올 밑에 있을 때. 그래서 결국은 쫓겨났죠. 쫓겨나서 어떻게 해요? 62년 자신의 첫 컬렉션을 엽니다. 디자이너에게는 첫 컬렉션 제목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앞으로 이런 태도, 삶의 방식, 우리 김청수가 얘기한 그 태도예요. 그 태도를 설명하는 어떤 주제어를 가지고 그 주제가 녹아있는 옷들 50벌 만드는 거, 이게 디자이너입니다. 그때 그 주제어가 뭐였냐면 가방이라는 단어인데, 가방이 뭐냐면 불어로 이게 피코트예요. 첫 컬렉션의 제목이 피코트예요? 네, 말하자면? 가방. 네, 가방권? 불어로 읽으면 가방인데 왜 가방권이 들어? 경찰 조사 한번 받고 나면 이렇게 아재가 이상이 됐어요. 아재가 될 수 있어요. 피코트를 뜻하는 가방이 첫 컬렉션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해군의 상징이었던 금장 단추가 달려있는 네이비 컬러의 울 피코트에다가 하얀색 셔츠 입고 하얀색 바지. 사실 이거 해군 옷이에요. 이걸 왜 했느냐? 해병만 입지 말고 데일리 룩으로 일상에서 너희 대학생 애들 많이 입을 수 있게 내가 디자이너로 풀어줄게, 이렇게 했던 거죠.
디올에서 가장 먼 디자인을 택했구나.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디올에서 이거 저것들이 미친 나를 하겠지. 이 사람이 이제 나와가지고 군복이었던 걸 드디어 이제 대학생들이 입을 수 있게 하나의 옷을 둘러싼 사람들의 정서를 정당화해 준다 그럴까? 저 디자이너가 약 300m 이렇게 입으라고 풀어준 거네. 요즘은 그걸 입고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군대 야상, 우리 군의 야상에 진짜. 회전 검은색 물들여갖고 입어. 근데 그게 지금껏 살아남지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시절에 그걸 정당화해준 디자이너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남들에게 쌤이 그거 했으면 난리 나죠. 근데 얘네들은 그 군대에서 입던 야상을 네. 디자이너가 재해석해서 이게 가장 중요해요. 길거리에서 패션으로 만들어줬다. 예, 군복이었던 것들이 민간 시빌리언 소사이어티로 흘러 들어오는데 그 마중물의 역할을 해주는 건 역시 디자이너의 어떤 정당화 과정으로서의 디자인이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디자이너가 재해석해주면은 그렇죠. 프랑스는 디자이너가 중간에 재해석을 해줬고 네. 우리는 재해석을 안 줬다 보니까 네. 지금 야상이 좀 패션이 뭐가 없어요. 없어져 버렸죠. 구제 시장에서 매니아들을 위한 일부의 의상으로만 80년대 90년대까지 많았는데 그러니까 없어졌어요. 제가 그 97년도에 검은색 물들이 갖고 내가 입었고 내 깔깔이도 들고 나왔다. 아니 깔깔이 많이 입었고 네. 독일군 야상 같은 것도 그거 구했어요. 지금도 팔아요. 구제 시장 가면 저 아니면 패션에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못 넘어갔어요. 지금 좋은 지적이었어요. 군대 야상 팔고 하는 데가 뉴욕에도 가게가 있었거든요. 100m 앞 생로랑이 거기서도 또 아이디어를 얻어와가지고 계속해서 피코트 디자인을 내게 된다. 그 회사가 어디였냐면 뉴욕에 있는 군대 관련 보세품을 파는 가게 카우프만 아미앤 네이비 여기 방문을 해가지고 그런 보세 군복들을 막 사가지고 와가지고 근데 디자이너가 정당화를 해도요 그걸 또 유명한 애가 입어줘야 또 사람들이 따라하는 거잖아요. 이걸 따라해준 아저씨가 프랑스에서 꽤 유명했던 아저씨입니다. 작곡도 하고 가수도 하는 세르지오 겐스부르라는 남자가 있고 못생겼는데 그렇죠. 하지만 겐스부르 옆에 있는 이 누님이 더 좋아요. 이 누님이 누구냐? 제인 버킨. 버킨? 에르메스의 버킨백의 그 버킨입니다. 이 두 사람이 연인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맨날 이렇게 피코트 입고 난리 뭐 프랑스 난리 났지. 뭐. 프랑스의 유명한 가수하고 네. 배우들 특히 남자들 이렇게 못생겼나 몰라. 솔직히 알랭드롱 하나만 빼놓고 그 시대